교육하기 전에 저는 이제 그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림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뒤에서 제가 30분 서서 보니까 앞에 그림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앞에 지금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데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시고 싶은 분들은 자신 있게 앞으로 오십시오. 오시고 난 다음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 오세요. 그럼 오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 계획 동향입니다. 이게 이제 10회당 생각의 이제 소득을 제가 추산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10회당 소득이 한마디로 해서 430만원. 기준이 언제냐? 2019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서는 안 보이시죠? 앞으로 오셔야 될까요? 2015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놔놓고, 그래도 이제 교육이 새로 시작했는데, 최소한 2022년도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다 해서 2020년도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2020년도랑 22년 작년도랑 19년도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0회당 수령 소득이 이제 조수입이 혹시 여러분들 생각 재배하시면서 20kg짜리 그대로 80개 캐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 80개씩은 다 캐죠, 최소한.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80개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때 수학기 농협 수매가가 97,000원이었습니다. 20kg로 97,000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77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비로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경영비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종관인데, 종관이 우리가 이제 한 230kg, 그러니까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3박스에 24박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한 120여만 원 나오고요. 인건비가 이제 12명 제가 잡았는데, 1등만 해도 한 10만 원 정도에서 인건비가 이게 되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좀 틀리죠. 지금 한 13만 원, 14만 원 하죠. 외국인 근로자 출라그러면. 그래서 인건비가 사실 올라가고, 이제 저때하고 계산이 좀 틀린데, 어쨌든 한 120여만 원. 그리고 농협하고 비교, 뭐 기타 등등에서 한 100여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경영비로 들어가는 게 한 340여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300평을 재배해서 우리 손에 떨어지는 금액이 한 430만 원 정도.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져서 노지 작물을 430만 원 내 손에 쥘 수 있는 작물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한번 뽑아보시고 있는가? 있어요. 우리 통 재배에서 200kg 생산하면은 5천원씩 하면 100만 원, 조수입이 100만 원. 조수입. 이거는 순소득이 4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42만 원 농사도 없고, 또 제가 이게 원예작물을 담당하면서 보았을 때 생각만큼 손 안 가는 작물이 어디 있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만큼 뭐 농사가 쉬운 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생각 농사를 하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0회당 300평당 80개 미만, 50개씩, 60개씩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돈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각 가격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300평당 100개 이상씩은 캐셔야 됩니다. 근데 100개 이상씩 캐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 농사를 지면서 손해를 보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농사를 잘 지시는 분들하고 못 지시는 분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농사를 잘 지시는 분은 130분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30분 이상 지시는 분이 계시죠? 없습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13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득이 860만 원입니다. 내 손에 떨어지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80%를 기준으로 해서 430만 원이 나오고, 한 50%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2019년도 그 생각하기 좋은 시기에 얼마를 벌었냐면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작년 같으면 200만 원 벌죠. 근데 재작년 같은 이런 농가들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봤을 때 인건비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제 수학 시기에 따른 소득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왜 제가 소득 분석을 왜 해봤냐면, 우리가 생각이 9월달 추석 때 되면 가격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수학 때 되면 가격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9월달에 캐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소득 분석을 한번 해봤었는데, 9월 25일날 생각을 캐게 되면은 우리가 10월, 15일 이후에 주 수학기 때 캐는 생각의 한 60% 정도 생산량이. 그래서 가격을 따져보니까 주 수학기 때 하는 가격이 낮더라. 그리고 2016년도에 또 한 번 더 해봤어요. 한 번 더 해보니까 비슷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9월 20일 전후로 해서 수학을 하게 되면은 정상 수학할 때보다 수학량이 60%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초순, 어떻게 하게 되면은 75%는 80% 수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10월 15일 이후로 했을 때 현상적인 수량도 가능하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 가격을 판단해서 이렇게 캘 것인지 말 것인지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이 자료를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수학 가격이 이제 가격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곱하기 해서 내한테 어느 게 더 이득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시도의 생각 재배 면적인데 아까 우리 이제 권 과장님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생각을 하는 주산지는 안동 용주입니다. 옛날에는 서산하고 이쪽이었었는데 지금은 안동 용주가 가장 주산지. 지금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주산지인데 830헥타르 정도. 제일 높죠. 충남보다도 더 높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830헥타르라는 게 안동이 한 250헥타르 정도 될 거고, 우리 영주가 한 250헥타르 정도. 그럼 한 500헥타르 되죠. 거기에 나머지 한 300헥타르는 안동하고 영주 인근 지역, 예천 봉화가 한 200헥타르 내외 정도 심습니다. 그래서 생각 주산지는 이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인데, 그럼 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생각 주산지가 되느냐? 옛날에는 충남 서산이나 이런 데서 주산지였는데 지금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주산지가 되느냐면 가장 큰 이유 자체는 뿌리 소금병 때문에 뿌리 소금병. 충남 지역의 주산지는 연작 장애로 인해서 뿌리 소금병이 상당히 많고, 그쪽 토지 자체는 지역당들이 많습니다. 지역당들이. 그렇다 보니까 뿌리 소금병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 영주, 안동, 예천, 봉화 지역은 모래 땅에서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적인 품질은 그쪽보다는 못합니다. 질적인 품질은. 그런데 외형적인 품질은 그쪽 지역보다 훨씬 더 좋아요. 생각이 더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산지가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됐는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안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천연지가 잘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생각은 연작장에 상당히 취약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뭐 한 3, 4년 이렇게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연작장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은 아니에요. 최소 5년 이상 연장을 해야지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있는 작물인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안동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주산 지역에서는 천연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천연지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밭을 아껴야 됩니다. 밭을 아껴야 됩니다. 근데 밭을 아껴야 되는데, 그러면 소득이 있잖아. 근데 밭을 아끼는데 한 마지기를 하고 두 마지기를 하든 작은 면적에 수량을 늘려서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해야 돼. 세 마지기, 네 마지기 농사 짓는 거가 10마지기 농사 짓는 것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수량 차이가 저렇게 나게 되면 오히려 서너 마지기 하는 게 10마지기 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2010년도 이제 전반기하고 후반기 생산 가격이 추인데, 2010년도 전반기
전년도 이제 2010년도 이제 상반기 쪽에 있는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예요. 그래서 생강을 수확하는 10월 달부터 해서 생강 가격이 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쭉 올라가서 이제 9월 달 햇생강이 나올 때쯤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패턴이고. 근데 최근에 2010년도 후반에 들어와서는 어떤 형태냐면 그 기준이 없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피크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연중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유 자체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생강 저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산지 서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집을 가가지고 땅속에서 저장을 해서 나왔었는데 이제는 생강 저장 기술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언제든지 생강을 출하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월별로 큰 차이가 없이 유지가 되는 거죠. 최근 6년간 재배 면적하고 생산량하고 가격 수익을 보게 되면 당연하죠. 재배 면적이 늘어나서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재배 면적이 적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생산량이 적어지면은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건 어떤 작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수입산 생강의 가격이 영향이 조금 있긴 있지만 생강의 재배 환경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근데 이제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은 생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물농사고 비료농사고 그 다음에 뿌리 썩음병을 어떻게 방지하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뿌리 썩음병도 사실은 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배 환경 조건을 좋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배 환경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나? 무독을 무조건 높게 만들어요. 높게. 다 아시죠? 무독을 높게. 무독을 높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독이 높게 안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면서 혹시 다리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농사 지시는 분 계세요? 앞다리, 로타리 말고 경운을 하고 난 다음에 로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7, 80%는 밭갈이라는 개념을 아예 접어두시고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물론 그 필요성은 알지만은 일을 하려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딴 사람한테 맡기자니 뭐가 문제죠? 돈이 문제고. 그래서 깊이갈이를 하지 않고 로타리만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리를 해야지 기계로 갖고 망을 만들었을 때 망이 이쁘고 크게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나무지소에서 농기계 인재 사업도 같이 하는데 농가들이 기계 들려갑니다. 특히 두두경선지 같은 경우는 갖고 가서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계를 이런 걸 갖다 놔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계 잘 썼다는 사람. 기계를 왜 이런 거 되지도 않는 기계를 갖다 놔 많이 안 나오게 만들어 놨냐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깊이갈이를 하는 농가들이에요. 그리고 기계 좋다. 이런 분들은 깊이갈이를 하고 못하게 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깊이갈이를 그러면은 내가 뭐하면 옆에다가 시키면 되는데 그게 깊이갈이 지금 300평당 지금 얼마 정도 하죠? 9만 원 정도 하나요? 깊이갈이 한마디에 하면 9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9만 원 돈 되게 좀 많아 보이게 느껴집니다. 근데 생각 한 자루 생산하면 9만 원 떨어지는 거거든요. 깊이갈이를 해야 됩니다. 깊이갈이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농사는 물농사하고 비료농사고 그 다음에 높은 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이것만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 생각은 그냥 끈끈하고 잘 자라는 작물들입니다. 꽃집처럼 비 오면 야채 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관용 생활인데 좀 돼 있어요. 외관이 싱싱하고 다 좋은 말인데 종관 수혈량이 200에서 250kg 정도 잡아놨습니다. 시물 포기수가 7,500에서 10,000kg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한 160cm 망을 만들게 되면은
폭이 간격은 우리가 한 30cm 내외로 시거든요. 그라지는 수치상으로는 8,300개 정도 들어갑니다. 8,300개. 8,300개 들어가니까 우리가 정말 한 30g씩 이렇게 까면은 한 240kg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8,300개를 밭에다 심나 못 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8,300개가 안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심어보면. 그래서 종간은 이제 한 30g 내외로 이렇게 자르시면 되는데, 종간은 큰 종간이 크면 클수록 수량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소한 30g 내외 정도를 자르라고 하는 이유가 종간값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한 30g 내외로 하라는 건데, 뭐 한 50g 정도 자르면은 초기에 생기고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수량이 더 나오고요. 시세강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시세강이 이제 농협에서 종강을 받아오셔가지고 심기 전까지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관을 하실 텐데, 이 생각을 갖고 와가지고 따뜻한 것은 보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농가들 현실은 어떠냐면은 밖에다가 그냥 쌓아요. 왜 이렇게 쌓아놨냐면 내일 모레 생각 자르려고 자르기 때문에 굳이 뭐 안에다 넣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생각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리적 동해라고 해서 동해를 있는 온도는 타작물들 같은 경우는 영하권으로 떨어져야 될 동해를 했지만은, 이 생각 같은 경우는 영하가 아니라 12도 12야가 되게 되면 생리적 동해를 받습니다. 이미 생리적 동해를 받은 것들을 봄밭에다 심으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부패돼가지고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출현율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충분히 출현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현을 보시기도 문제가 되는데, 자, 생각을 이렇게 이제 농협에서 아니면 뭐 업체에서 받아오시면은 따뜻한 것을 보관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걸 보관을 하시고 그 전에 계속 넣으시고, 그래야지 또 싹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열을 좀 해주시고요. 자, 저장용 생각에 이제 종강 활용인데, 이게 뭐냐면 국내산 종강을 이때만 해도 이게 제가 2017년도인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수입산 종강 아니고는 종강으로 생각을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저장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수입산만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실증사업을 해봤었는데, 제 배경은 이제 종강 소득은 베노믹 티람 수화제로 1100에 12시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심기는 정식은 5월 7일날 삭기기 한 5mm 정도 4개 그래서 심었고요. 아주 심기 직후에 이제 제수제 처리하고 직후를 피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은 10월 5일날 수확해서 이제 수량을 해봤었는데, 왼쪽 제일 위에 부분이 수입산 종강입니다. 오른쪽 아래 부분들은 국내산 종강입니다. 그래서 A 농가, B 농가, C 농가, 농가수를 관리해서 조사를 저한테 실험을 했는데, 언뜻 봤을 때는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수입산 농가이 상당히 깨끗해 보입니다. 당연히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게, 수입할 때 흙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흙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 국내산 종강들 저장한 것들은 흙도 좀 일부 묻어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로 봤을 때는 왼쪽 제일 위에가 좋아 보이는 게 당연한 거고, 그 A 농가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이게 얼룩얼룩하게 상처가 났습니다. 이거 혹시 무슨 계기 아세요? 싹 부분. 예? 싹 부분. 싹 부분요. 저 부분이 이제 뒤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부분이 뭐냐면은 분명히 피해를 받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생각은 좀 덜 썩은 거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피해가 품질이 상당히 미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토양 속에 덜 썩은 유기물들이 들어가고 하면은 분명히 또 필이 좀 집어넣으셔가지고 파츠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이제 4가지 종방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싹을 5mm 정도 키웠습니다. 요 정도 수준입니다. 싹 키우는 거. 사실 이것은 커요. 싹이 크면 좋은데, 싹을 많이 크면 좋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네, 싹이 작아요. 이 싹이 작아지면 여기서 더 싹이 안 나와요. 이
이 싹이 없는 다른 데서 싹이 나와야 되니까 상당히 오늘 출연하는 데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싹을 안 다치게끔 심어야 되는데 저녁 크기 같으면은 하다 보면 싹이 안 다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안 다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크게 해서 하셔도 되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정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보다는 싹을 좀 더 적게 해서 매미눈 정도 크기로 해서 깍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7월 7일날 생긴 상황이고, 이게 이제 9월 말경에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학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수입사 종강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 A 농가 같은 경우는 142%, B 농가가 107%, C 농가가 100%.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는 수입산 종강보다는 국내산 종강이 오히려 수량이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해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다음에 또 했죠. 매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종강들을 활용해서 종강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저장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저장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장이 나는 생각 같으면은 굳이 비싼 수입산 종강 쓰는 것보다는 국내산 종강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입산 종강배 같은 경우는 국내 유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온도 조건에서 수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가질 때까지는 그 외형적인 조언을 먹었더라도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없이 저희 손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조언을 먹어가지고 벌써 생리적 동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종강의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산 종강을 굳이 비싸게 줘서 수입산 종강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국내산 종강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자, 이게 이제 그 수입산 종강하고 국내산 종강을 가지고 같은 밭에 심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종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왼쪽이 더 좋죠? 그렇죠? 왼쪽이 밭이 더 좋지 않습니까? 밭이 다 보이고. 그래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생각이 더 좋습니다. 이게 맞은 거고요. 근데 이 오른쪽은 뭐냐면은 내가 저장했던 생각을 사용해서 쓴 거고, 왼쪽은 중국에서 수입한 농가가 아니고 농가입니다.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농가가 아예 종강을 파실 때 내가 저장했던 생각을 싹까지 키우고 구매를 하시는 분 계세요. 농가들을 받아가지고 바로 파송을 하시고 종강까지 이제 싹을 키워가지고 하시는 농가인데, 지금은 현재서는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국내산 종강이고 오른쪽이 국내산 종강이고 왼쪽이 수입산 종강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해보시고는 국내산 종강 써야 되겠다 해서 이분은 이제 국내산 종강만 취급을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장 생산의 연착의 수학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수입산 생산을 원래 재배를 해가지고 1년차 저장을 했습니다. 그 저장을 했던 거를 또 저장을 했습니다. 2년차가 되겠죠. 그걸로 또 저장했어요. 3년차가 됐습니다. 왜 제가 이걸 했냐면은 우리 농가들이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어. 2번 쓰면은 생산이 안 좋아져.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또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수입산 종강을 100으로 봤을 때 1년차는 123%가 나왔고 2년차 115%, 3년차 133%.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수입산 종강을 사가지고 1년차를 재배를 하든 2년차를 재배하든 3년차를 재배를 하든 원강 자체의 문제만 없으면은 그것을 종강으로 활용해다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지금 저 무포기 심었어요? 네? 무포기 심었어요? 아니요.
내폭이 심었습니다. 우리가 실증을 할 때는 농가들하고 가장 가깝게 실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폭이 심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좀 복잡해 보일 거예요. 요때 우리가 망을 150망에다가 양쪽을 타니까 두둑은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80에서 90 정도 되니까 내폭이 심으면은 빠듯하죠. 그렇죠? 빠듯하게 시켜져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생각 자르기입니다. 생각 자르기는 이제 한 30g 내외 정도로 하시면 되고, 눈을 한 4개 정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잘랐을 때 라이트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은 30g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자르고요. 그 다음 종강소독입니다. 여러분들 종강소독은 거의 다 하시죠? 당연히 하는 걸로 아는데, 안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 놔놓고 생각 치고 놔놓고 생각 안 나면 뭐 탓하죠? 누구 탓하죠? 농협 탓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강 좋은 거 안 좋다고. 물론 종강이 안 좋아서 출연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종강 소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 들여갖고 해야 돼요. 한 서너 마디가 농사 짓는데 이거 사람 사갖고 종강 소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품만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서 종강 소독을 해야 되는데, 자, 소독량은 베로빌 7g 써야 되고, 소독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00배eg으로 해서 12시간, 그리고 200배eg으로 해서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기는 위의 방법이 좋습니다. 1000배eg으로 해서 12시간 좀 길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벌써 서너 마지기 정도 되면 종강량이 있다 보니까, 또 저말하는 저 21단말용, 말통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200배eg으로 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신동하시는 분 계신데, 상관은 없습니다. 위의 방법이 좋다는 건 알고 계시고, 자, 밑에 방법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소독을 하라니까 소독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독하는 목적이 뭡니까? 뿌리 성은병을 방지하 예방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러면 안에 있는 종강에 있는 뿌리 성은병을 균들을 죽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죽여주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종강 소독하실 때 혹시 하우스 안에서 종강 소독하시는 분 계세요? 네. 네, 계시고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일반 농가들 가보면 뭐 어디다 하죠? 마당에다 그냥 말뚝 갖다 놔놓고 소금 땀을 갖다 놔놓고 그냥 소독을 해보면 돼요. 밤새도록. 그럼 밤에 온도 몇 도예요 이게? 수온 자체가 12도, 13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소독 효과가 없습니다. 얼마? 25에서 30도 정도는 최소한 수온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해야지 진정한 소독 효과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고 소독했냐면 소독했냐. 소독했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소독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독은 이렇게 해서 수온을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한 30에서 35도까지 갔습니다. 높을 수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독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사태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쌀을 찌웠을 때 지상부 출현이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빨라지고, 당연히 또 출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출현율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수량이 높아진다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침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쌀을 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육묘장, 별 육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육묘장 위에다가 온도를 한 25도씩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쌀을 찌우면 한 일주일 정도면 쌀이 납니다. 그런 농가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얼마 농사를 짓지 않는 소농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바람의 시기는 바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없다 보니까 하우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온도를 맞춰주는 개념으로 싹치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쌀을 찍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싹치우기 할 때 양파망에 집어넣어갖고 합니다. 양파망에 왜 양파망에 우리가 저기 생각을 종강을 집어넣어갖고 수독을 하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맞아요. 옮기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싹을 치웠으면은 이 양파, 지금 그림상에는 그냥 양파 자루를 그냥 쌓아놨습니다. 근데 양파 자루에다 그대로 쌓아놓고 싹을 치게 되면 문제가 뭐죠? 싹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렇게 싹을 치울 때는
여러분들이 구입해 왔을 때 어떤 그 박스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사과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부터는 생각이 양파 자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나. 그렇게 해서 하우스에 쌓고 비닐을 덮고 부식구를 덮어가지고 낮에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도 관계를 하고 밤에 고온 효과도 생길 수 있도록 아니.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스에 사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낮에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요. 하우스 관리 잘못하게 되면 하우스 안에 온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갑니다. 낮에. 그러려면 생각이 되게 버텨내겠습니까? 당연히 못 버티죠. 그래서 하우스 안에 종각을 이렇게 해서 싹을 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온도에 주의를 해야 돼요. 저온보다는 오히려 고온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직창이라든가 천창을 잘 열어가지고 하우스 내에 종각이 들어가 있는 그 위치의 온도가 30도 내외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놓고 들어가서 다른 일 하다 보면 하우스 돌아보면 하우스가 뭐 뜨거워가지고 열기가 엄청날 텐데 그렇게 해서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각을 소놈들이 종각상을 키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우스보다도 방 안에다 하시면 제일 좋아요. 방 안에. 근데 여러분들 방 안에다 하라 그러니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지금 저 자녀분들 다 밖에 나가고 계시잖아요. 방 한두 개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아우 참고시죠. 예? 아우 참고래요. 방이 그래요. 그 창고에다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한 25도씨로 맞춰주게 되면은 이런 불안함 없이 종강사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종강사는 25도씨 내외에서 가장 좋습니다. 물론 30도씨가 되면은 종강상이 더 빨리 켜요. 더 빨리 틀때 문제는 뭐냐면 종강이 싹이 굵지가 가늘게 빨리 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25도씨가 제일 좋습니다. 25도씨 내외가. 그래서 싹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싹을 키우라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럼 싹은 얼마 정도 되면 싹 나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얼마 되면 싹 나와요? 저도 몰라요. 종강 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 틀려요. 우리가 종강 상태에 따라서 틀리고 온도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우리가 종강을 구입해서 왔을 때 자, 지금 벌써 종강 오면서 생각을 한 20년 이상씩 가지고 있었을 텐데 종강 올 때마다 똑같은 종강이 와요. 어떨 때 보면은 종강에 그 눈이 뽀록뽀록하게 하얀 게 있어갖고 하얀 기운들이 있는 종강들이 있고 어떨 때는 보면은 그냥 생강 그 자체만 보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생강상에 거기서 뽀록뽀록하게 눈에 이게 하얀 눈이 보인다. 그럼 한 일주일이면 되고 그렇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한 2주일 이상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종강을 파종하는 날짜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셨으면은 그걸 역산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종강이 하얀 눈이 보인다. 그럼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종강이 조금 이제 그 하얀 기운들이 거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2주 이상 이렇게 잡으셔갖고 종강 그 싹을 치우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을 치워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정식 시기를 우리 요 안동시는 정식을 언제 주로 많이 하시죠? 4월 말. 언제부터 4월 말 하셨죠? 5월 초에.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안고 한 5,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게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생강농사를 이제 생강을 업무를 볼 때마다 우리 농가들이 생강을 언제 파종을 하냐면 3월달에 파종을 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3월달에 해도 6월달에 해동되고 3월달에 밥 만들어가지고 바로 생강 바로 파종해요. 왜 이렇게 빨리 파종하시냐고 물어보면은 이유는 다 있죠. 그렇죠. 일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농사 안 짓는 게 낫죠. 그렇게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3월 하순, 5월 상순 이렇게 파종이 들어갑니다. 4월 하순, 5월 상순에 이제 특히 좋기는 5월 상순이 좋은데
5월 상순에는 사실 일이 많이 밀려요. 고추 심어야 되죠. 또 뭐 해야 돼요? 수박 심어야 되죠. 농사들이 많이 밀려요. 그래서 이제 4월 말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생각은 미리 심는다 그래갖고 일이 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온 놈은 미리 심든 나중에 심든 나온 놈은 똑같이 언제 빠르면 5월 하순이고 늦으면 6월 중하순입니다. 자, 그리고 비료주기입니다. 밑거름 1차 옷거름, 2차 옷거름은 2대 3대 5로 밑거름은 최선화만 주고 1차 옷거름 3, 2차 옷거름 5 이렇게 주고요. 인사는 전량으로 밑거름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사는 밑거름을 전량으로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사는 이동성이 약해요. 그래서 웃거름으로 줘봐야 웃거름으로 고용비를 줘봐야 뿌리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전량 밑거름으로 주는데 만약에 감비시설을 해서 간주를 할 때 비료를 주실 것 같으면은 인산질 비료도 조금씩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웃거름 사용시 주의할 점은 딴 거 없습니다. 웃거름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줘요? 비 오기 전에 주잖아요. 그죠? 비 오기 전에 주고 비 오면 이제 먹으라고 그렇게 주는데 너무 온도가 높을 때는 조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특히 잎에 물기가 있을 때 비료를 주게 되면 잎이 타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죠?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아직까지 이 경험을 안 해보신 분 같은 경우는 물기가 있을 때는 비료를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고용비를 기준이에요. 고용비료.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줄 때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주게 되면은 잎에 물기가 없으면은 비료들이 잎을 따라가고 해서 바닥에 떨어지는데 물기가 있으면 그게 딱 달라붙어가고 농도 작용에 의해서 잎이 타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 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비료 주기가 이제 위에는 표준식이라고 비료를 주는 거고 밑에는 자비제를 비료를 줍니다. 우리 웃거름 한마디에 지금 많이 주신다는 분 몇 통까지 주세요? 얼마 정도 주세요? 네? 본수에 따라 틀린다니. 무슨 얘기예요? 한 번째는 사람하고 두 번, 세 번째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총량으로 봤을 때 다 해가지고 얼마 정도 주냐는 거예요. 10표 정도요. 네. 그래서 10표 정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NK비료로 그런 주실 때는 한 10표 정도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웃거름은 67kg 6월 하순이고 2차 웃거름은 9월 상순을 100kg 이렇게 두 번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가지고 100개 써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월 하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내리면 밑거름에 있는 비료를 먹겠죠. 근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조금 줍니다. 한 포 정도. 이렇게 주시고 7월달에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뻗어 나가면 그때 한두 포, 그 다음에 8월달에 두세 포, 아니면 서너 포, 그리고 9월 중순까지 해서 한 4포 정도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2차 옷거름까지밖에 안 나와 있고 양 주는 것도 저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비료를 자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제가 봤을 때 한 4번 정도는 비료를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논다는 것이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는 비료는 한 포, 두 번째 주는 비료는 두세 포, 세 번째 주는 비료는 서너 포, 네 번째 주는 비료는 네다섯 포.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비료를 좀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럼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문제가 뭐죠? 비료 많이 주면 뿌리 서분병 발생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료량이 많아지면. 그게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만 높게 만들고 우리가 아까 종강소득을 제대로만 하시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비료를 좀 다시 좀 많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뭐, 꽤 있는데, 이제,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석회 시험량이 80에서 150kg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옛날 기준이에요.
지금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우리 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밭이 석회를 주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양 산도를 중성화, 약산성으로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석회를 주는데 지금 토양 검정을 받아보시게 되면 우리 밭 토양이 산성이 되어서 문제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무 중성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센터에다가 토양 검정을 해서 내 밭에 pH가 5.5, 6.5 이렇다면 아주 훌륭한 밭이에요. 그런 밭, 훌륭한 밭입니다. 이런 밭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많이 주지 마시고 한 50kg, 60kg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pH가 7 가까이 간다. pH가 7 가까이 간다. 이러면 석회는 장난질이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생각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박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를 가거든요. 자, 농사 이렇게 해가지고는 뿌리 소금을 걸려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리고 갖고 왔는데.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뭐가 나왔죠? 비료, 퇴비살포기가 비대어되고 하니까 퇴비살포기를 갖고 바로바로 뿌려주니까 좀 문제는 덜한데 어쨌든 간에 덜 썩은 퇴비, 특히 덜 썩은 소금 같은 경우는 밭에다 넣을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덜 썩은 소금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돈분이나 개분하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돈분하고 개분은 더더욱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을 주시는 밭에다가 유기물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 때만 해도 여름에 뭐 했습니까? 들에 가서 풀 베고 산에 가서 풀 베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 쌓아가지고 비를 넣고 섞여서 그거 유기물로 밭에다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속에 있는 유기물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이 밭 자체가. 그리고 지금 안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안동에 그 퇴비거름 해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까? 퇴비거름 고대거름 예 고대거름 그거 지원 다 해주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것만 뿌리고 농사 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엄발에 없는 거예요. 한해 두 개는 가능해요. 한해 두 개는 가능해요. 근데 땅이 지금 점점 떨어집니다. 매년 농사를 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안경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 포대거름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때문에 지대가 많이 약해집니다. 물론 거기에 별집도 넣으신 분도 계시고 소거름이지만 완전히 섞여가지고 부수된 거를 집어넣으신 분도 계시네. 그런 분들은 땅에 그냥 힘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짓다 보면 초기에는 생기가 좋습니다. 초기에는 생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를 달고 한참 뿌리가 굵어져야 시기에 갑자기 잎색이 내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나무와 떼지는 과정입니다. 1.5에서 1.8m로 이렇게 만들어서 두둑을 만들고 여기서 3폭이 4폭씩 심고 폭의 간격은 30cm 정도 이렇게 심으십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에 나온 이제 생강두둑이죠. 초창기에 나온 거. 초창기에 나온 건데 지금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잘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잘 나왔어요? 잘 나온 거 아니죠? 여기 세 번째 줄 끝에 저 중간 좀 보십시오. 볼록볼록한 거 보이세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거 보이세요? 많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왔다는 거는 일자로 안 나왔다는 거는 평평하게 일자로 쫙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건 뭐죠? 결국은 깊이가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깊이가게 안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낮아지는 부분은 나중에 뭐가 되냐? 뿌리 소금병 같은 게 다 합니다. 뿌리 소금병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망을 만드실 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원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농사를 지셔야 됩니다. 경원은. 그래서 경원을 하고 망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갖고 와서 농가들이 망할 나오고 한다고 하는 농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결국은 가을에 가보면 생강이 70개, 60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여간 망은 높고 균일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폭넓이가 얼마 정도 되죠? 이게 한 160 정도 나옵니다. 160cm 정도 나오고 두둑하고 헛골까지 포함해서 160cm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둑을 만들게 되면은 110에서 한 105 정도 두둑 넓이가 나옵니다. 거기에 생강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3cm 간격이니까 이거 이제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300평당보다 8,300개가 됩니다. 이 망을 만들기 전에 하고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망을 안 만들고 이거 심는 구멍을 안 뚫어놓고 생강을 심었을 때 하고 생강 종간량이 이게 더 많이 들어가는가요? 이게 더 많이 들어가요. 예, 이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마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제집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는 깊이가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깊어요. 이걸로는 우리가 생강은 이제 한 4cm 내외로 이렇게 이제 그 깊이로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강을 심을 때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싹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위로 올라오도록 하라고 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싹이 위로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허리 숙여가지고 살짝 이렇게 놓으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허리 숙여가면서 저기다 생각을 넣습니까?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기껏 싹 지어놨던 것들이 싹이 밑으로 내려가요. 싹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 싹이 다시 자라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굽어서 올라오겠죠. 그 기간이 생기는 길을.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는 상당히 좋은 측면은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련들이 똑같은 농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망을 만든 것보다 옛날처럼 우리가 망을 만들어 놓고 인력을 갖다 심었을 때가 오히려 출현율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갖고도 일일이 통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저도 빌어먹는 사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사람 한 사람 14만 원이에요. 외국인들이나. 생각 몇 번도 껴면 돼요? 두 푼에도 껴면 돼요. 자, 파종시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4월 하순, 5월 상순 하는데, 그럼 왜 파종시기를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에 하라고 하시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땅 온도 때문에. 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땅의 온도는 차가워져요. 여러분들 고추 시험을 안 하고 고추 콩이 이렇게 벗겨보면 위에 부분도 어떻게 뜨끈하죠? 밑으로 내려가면 내수가 어떻습니까? 냉기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는 깊이도 한 4cm 정도 얇게 심는 이유가 지원학거든요. 지원학. 그리고 4월 하순에 5월 상순에 심으라는 바로 지원 때문에. 이때 지원 자체가 아직까지 12도씨 내외입니다. 12도씨 되면 아직 싹 그대로 있어요. 싹 내놔봐야 싹이 들어가고 싹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싹이 더 이상 안 움직이나 그대로 있습니다. 최소 15도씨 이상 해야지 싹이 잘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심고, 그리고 지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양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심어놓고 해마다 좀 틀리죠. 심는 시기에 가물대가 있고 또 습한해가 있습니다. 습한해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물대 같은 경우 심어놔봐야 온도 안 올라가요. 거듭만 안 올라가요. 거듭만. 왜? 열이 밑으로 전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없기 때문에 위에 흙만 온도가 올라가고 밑에 생강이 있는 자리에는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적이 기본적으로 점적 호수 까는 거, 관수 시설하는 거는 다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기본으로 또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적 호스를 깔고 바로 파종하고 난 다음에 수분기가 부족할 때는 물이 주셔야 기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봄에 온도가 어땠습니까? 초기의 온도가 심어놓고 상당히 좋았죠. 생각 측면에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지원이 되게 빨리 올라왔어요. 근데 지원이 빨리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였죠? 근데 작년에 생각의 출현이 어떻게 해요? 평년보다 빨랐습니까? 늦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지원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단 뒤에 한번 그려볼게요.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우리가 무광을 이렇게 심으면 무광에서 이제 싹이 올라오거든요. 뿌리는 어디서 내려요? 구광에서 내립니까? 어디서 내리죠? 싹든 부위 아랫부분에서 뿌리가 내립니다. 그런데 싹은 습도가 없어도 싹은 올라와요. 왜? 생강 자체가 뭘 가지고 있죠?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생강 자체의 양분과 수분을 갖고 충분히 싹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싹만 올리면 뭐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뿌리는 건조하면 안 나와요. 토양 수분을 적당하게 유지를 시켜줘야지 그 올라온 싹이 수분을 받아 뿌리를 내려가고 수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조하면 싹만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뿌리에서 뿌리가 없어 수분 못 올리니까 어떻게 돼? 싹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래갖고 봄에 그 줄기가 고사에 죽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병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파종을 하시고는 물을 줄 수 있으면 물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물을 주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이요. 이게 포인트가 나오고, 잘 보이죠? 뿌리 나온 거. 왼쪽 그림에 보면 뿌리가 밑에 쭉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리고 저 뿌리가 나오는데 뿌리 바로 위에서 겹까지 두께가 벌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싹이 트고 첫 번째 싹이 트고 난 다음에 싹이 날 때는 몇 개가 돼야 되죠? 정상적으로 키웠다 그러면 첫 번째 줄기가 나오고 다음 줄기가 나올 때는 총 줄기 수가 한 포기에서 2개가 아니고 3개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농사를 졌다 그러면 3개가 나오게끔 농사를 졌다 그러면은 생강에 생육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어때요? 한 개 올라오고 난 다음에 2개 같이 올라와서 3개 됩니다. 우리 집에는 2개밖에 안 되던데. 결국은 뭐죠? 그렇게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기 한 개가 올라오고 다음에 올라올 때는 저렇게 3개가 올라올 수 있도록 저렇게 기온도 확보를 시켜주고 수분 조건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온도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낮의 온도는 지온을 체크를 해보니까 낮의 지온은 생강이 심어져 있는 위치에 한 20도 이상, 3, 4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밤의 온도가, 야간의 온도가 제가 새벽에 나가서 체크를 해봤거든요. 9도, 8도 이렇게 나옵니다. 9도, 8도. 그러니까 당연히 줄기가 뿌리가 못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제초제 처리합니다. 신고 난 다음에. 근데 여러분이 신고 난 다음에 제초제 처리하시는 분 계시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10%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제초제 처리 이렇게 신호를 과학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스톰프 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스톰프로 갖고 이제 그 제초제를 처리하는데 이게 이제 일찍 제초제 처리하면은 문제가 뭐죠? 나중에 풀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죠? 보통 한 5월 중순, 한 20일, 25일쯤 돼갖고 생각나기 전에 한번 봐보고 싹이 올라오려고 폼 잡으면 어떡하죠? 스톰프 플러스 지금 뭐 쓰죠? 바스타 쓰나요? 그렇게 해서 제초제 치지 않나요? 스톰프하고 바스타 맞죠? 뭐 물론 옛날에는 근삼미도 쳤습니다. 바스타 대신. 근데 근삼미는 지금 잘 안 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뿌리가 다 죽잖아요. 약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시는데, 자, 여기부터는 제가 교과서적인 얘기를 드릴 겁니다. 현실적으로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초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초제 처리를 하면은 마음에 따라 제초제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면은 곱게 잘 친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가서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쳤어요.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치십니까? 이렇게 치시죠. 아니 처음에 갈 때는 이걸 잡아서 가고 돌아올 때는 다른 거 잡아서 나오고 치시지 않습니까? 그거 맞죠? 그래서 사실은 땅은 다 젖어 있는 것 같은데 토양 입자가 이렇게 해서 나갈 때는 이쪽 방향에 있는 것들은 다 맞아요. 피막을 다 형성을 해요. 근데 반대편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대편 쪽에 있는 입자들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처리를 해봐도 제초제 처리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로타리를 곱게 못 쳤을 때는 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약을 치실 때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쁜데. 근데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죠? 돈을 목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야 되죠. 다시 와야 돼요. 그거 제대로 안 해보면 나중에 풀 뽑는다고 얘를 대답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고 자 이거는 그 제초제 처리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거는 뭐 순간적인 통일지도 모르겠고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초제 처리는 우리가 이제 펜딩이나 살리는 게 스토프고 그 다음에 이제 플루랄링이 송아랄은 잘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 쓰시면 아마 스토프로 해서 많이 쓰실 텐데 그렇게 해서 쓰시고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을 책에 나오면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옛날에는 제초제가 그라목선이 나올 때만 그라목선에 쳐서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 그라목선에 치면은 맞은 부위만 죽으니까 잎의 일부만 죽으니까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근사미를 가끔 섞어 치시는 초기에 그렇습니다. 근사미를 치다 보면 잎에 맞게 되는 게 어디로 이행을 하죠? 근사미는 뿌리 쪽으로 이행해서 뿌리를 죽여요. 그래서 그 자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행생이 없는 바스타를 가지고 이제 살포를 하는데 자,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생강농사 짓던 분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하셨어요. 자, 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생강밭이니까 내가 말 안 합니다. 풀밭이죠. 영아지 밭이에요, 영아지. 지금은 숨이 죽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밑에 땅이 오는 게 보이는데 망 높이도 보시면 망 높이랑 할 것도 없고 풀도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럴 때 뭐 치죠? 아까 얘기했던 스톰프하고 바스타하고 섞어가지고 쳐요. 치면 약효가 어떻게 돼요? 풀. 잘 죽죠? 잘 죽어요. 어릴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스타 효과는 100% 다 나왔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스톰프 효과는 안 나와요. 스톰프는 토양 터칭에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피막을 형성해줘야 되는데 스톰프는 다 어디가 있어요? 영아지 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장소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농약 사용 지침서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풀 걱정되고 풀 먹는데 얘를 놓는다는 초기에 스톰프를 아까처럼 약재를 치십니다. 그리고 생강이 나오는 시기쯤 돼갖고 풀이 만약에 잘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바스타하고 스톰프를 한 번 더 쳐주는 방법으로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제초제를 치고 지원 확보를 위해서 한 3, 4일 정도는 햇볕에 노출이 시켜야 돼요. 그래야 지원이 올라가니까 복사에 대해서. 그리고 3, 4일 후에 뭘 해야 되죠? 3, 4일 후에 짚을 덮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집 덮는 농가에게 아마 5%도 안 될걸요. 가져가시고 바로 집 덮는 농가들. 왜 바로 집 안 덮죠? 기온이 낮아질까봐요. 한번 볼게요. 낮아지니. 제주도 기온이요. 이렇게 해서 기온이 안 낮아져요. 오히려 보온 효과 때문에 생강 싹이 일반 대비해서 한 5일 정도 빨라요. 집 피복 안 하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집 피복 하는 게 싹이 먼저 올라온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하냐? 뭐 때문에 안 하시죠? 바람 때문에 안 쓰잖아요. 바람 때문에. 맞습니까? 바람. 봄에 5월달에 바람이 상당히 심하게 불지 않습니까? 그 지피고 계란은 지피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날려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틀린 얘기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안 하세요. 그런데 자, 여기처럼 고춧가루를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섞어줘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저도 빌어먹어서 뭐 하는데 내가 북부대 날아가는데 저가 예, 부푸대 수업도 하는 거죠. 부푸대 하는 거. 본전 아니에요. 예? 그냥 본전 아니에요. 부푸대는 더 하는데 60개, 70개 캐는 걸 150개, 200개 키면 되잖아요. 60개, 70개, 160개, 70개 캐실 거예요. 150개 키워야 돼요. 150개 키우면 생각만 끊어져도 내 손에 3, 4만 원 끊어져요. 생각만 좋은 데는 얼마 끊어집니까? 1000만원씩 끊어집니다. 한 마지게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언제 했냐면 5월 7일에 가동을 하고 자, 집을 덮고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는 뭐 이거를 비닐을 덮고 놨습니다. 비닐을 덮어가지고 이게 5월 28일날 제철에 처리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까 봤던 포장하고는 틀리게 생각같이 어때요? 풀이 그렇게 많이 안 났죠. 서브 처리 안 했는데 풀이 안 났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왼쪽 사진은 피복 안 한 거고 벽집으로 피복을 안 한 거고 오른쪽은 벽집으로 피복을 한 겁니다. 어느 게 좋습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오른쪽이 훨씬 더 생각하기 훨씬 더 많이 났습니다. 곧 이제 위로 치밀 거예요. 그래서 집 피복은 보호를 위해서 파종을 하고 제철제 처리를 하고 한 3, 4일 정도 충분히 햇볕을 다시요. 파종을 하고 제초제 처리하기 전에 건조하면 물을 먹어줍니다.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2, 3일 후에 제초제 처리를 하고 덮어줍니다. 직구로. 그렇게 했을 때 출현율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복 재료가 특성 효과인데 벽지, 흑색 비닐, 완겨, 차광만 이렇게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 차광망은 효과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수분 보유나 이런 것 상당히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뭐가 문제죠? 차광망은 수확할 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시켰다가 발가락 잘라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벽집기 없으면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가 가을에 예치기로 날리다가 차광망 예치기가 걸려가지고 발등을 찍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광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 벽집이 제일 좋고 우리가 벽집 없으면 뭐 쓰죠? 네? 뭘 쓴다고요? 그렇죠. 왕겨. 예, 벽집 없으면 왕겨를 쓰시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하시는데 이제 왕겨의 문제가 뭐죠? 왕겨가 바람 때문에 문제죠. 예, 바람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시는데 어쨌든 피복을 하시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수분 보유를 어떻게 유지를 시키는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손에 못 가게 되는 상황 같으면 피복을 해서 적당한 수분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다. 근데 요즘은 점점 호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피복으로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토양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물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피복물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할 것 같아요. 굳이 덮어야 되나. 근데 이게 우리가 집이 제일 좋은데 집 못 구하죠. 그죠? 왜 못 구해요? 논에다가 태비 정산을 위해서 농가리 할 때 전부 다 썰어 넣기 때문에 집을 못 구하죠. 맞죠? 그렇죠. 그렇게 농사짓는 건 없어요. 논에다가 집 썰어 놓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집은 다 어디 가냐? 소목이 뭐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집을 못 구해가지고 우리도 돈만 내는 농가들이 아우성을 지시고 하시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지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차강량이 101% 정도로 벽집이 100으로 봤을 때는 차강량이 오히려 수치는 좀 높은 걸로 나왔는데 어쨌든 뭐 차강량은 수치는 안 드리고요. 이렇게 수치를 한 거고. 당연히 이제 물을 이때만 해도 이제는 물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죠. 생각만 계실 때. 그죠?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생각할 때 물수라고는 누가 된다 그랬습니다. 양수기 사고, 뭐, 점적호수 사고, 뭐 사고, 배보다 배꼽이 크네, 이 사람은. 근데 지금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은 확실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좀 더 빨리, 바깥으로 어쨌든 주의를 좀 빨리 빼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안동에도 물론 했었겠지만, 저희 쪽에서 해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고추 부지포, 고추 담는 부지포, 얇은 부지포를 가지고 이렇게 털러왔고, 그 다음에 부지포에다가 직접 바로 저렇게 덮어봤고, 그 다음에 오른쪽처럼 비닐을 덮어봤습니다. 그래서 비닐은 투명 비닐을 이용해서 제가 저렇게 덮어가지고 3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실패는 오히려 해놔놓고 제가 기초대를 바로 치고 난 다음에 비닐을 씌우다 보니까 가스를 밖으로 빼낼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싹이 나오다가 싹이 다쳐서 아마 수량이 낮아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게 유봉 비닐을 쓴 거예요. 저 유봉 비닐을 딴 거 아닙니까? 뭐 같아요? 어디에 쓰는 비닐 같습니까? 양파 비닐, 양파 비닐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래서 덮어가지고 지원을 이것들은 다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에요. 지원을 어떻게 하면 빨리 높일까 해서. 그래서 조치를 해서 해보니까 이게 이제 5월 24일 날인데, 자, 세 번째까지는 뭐 비슷해요. 싹이. 근데 발행되면 싹이 이제 막 트기 시작하는 거죠. 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6월 15일 날 상태인데, 잘 안 보이시죠? 자. 안에 보여요? 분식과 안에 싹 나온 거 보입니까? 저도 보이죠? 여기도 보이죠?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안 보여요? 여기 지금 나온 거 지금 풀이에요. 네. 그래서 벌써 이거는 한 5cm, 10cm씩 제가 컸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아직도 출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 많이 안 나왔죠? 근데 우리가 진짜 농사 잘 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월 하순에도 출연을 시키는 분이 계신데 보통은 6월 3일 정도는 돼야지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중수량도 한 20% 정도 중수가 됩니다. 자, 이 농가 같은 경우는 농사생태 농가를 처음 지셨습니다. 2020년도 생활농가를 처음 지시는 분인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모양을 잘 칠 수 있어요. 뭐 기본적인 건 이런데, 그러면 그거 하면서 꽃 주시듯이 무슨 얘기냐면 막을 만들어 놓고 바로 위에다 투명 비닐을 씌웠습니다. 아직 생각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아직 생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 정도 지온을 높여줍니다. 지온을 높여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꽃 주시듯이 찍어가지고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망만 해보자. 아니에요, 선생님. 하면 다 해요. 다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초제를 시작하면 제초제를 안 쳤어요. 5월 22일 날 보니까 저게 뭐죠? 피가 나오고 형편이 없습니다. 마치.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저 생각이 저렇게 올라왔어요. 저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밭이 군데군데 저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으로 다 뽑았습니다. 그 농가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약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손으로 다 뽑고, 이제 선생님 이거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놔두면, 스톰프 안 치면은, 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뭐, 벌써 생각이 났는데, 약 칠 수 있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에 가보니까 뭘 했냐면, 종이컵을 박스째로 쌌는데,
왜 사놨어요? 그냥 덮어요, 그거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불러가지고 그걸 다 덮었어요. 그리고 나다니 야구 쳤어요. 근데 이놈과 그해 2020년도 추석이 조금 늦었죠. 추석 때 생각을 해가지고 팔았는데 한 마지막에 몇 개를 써왔냐면 200개를 써왔어요. 상자가 아니고 자루로 200개. 망원으로 보십시오. 자, 사진상으로는 별로 뭐 안 보이는데 그림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림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분이 2020년도 200개를 빚다가 그다음에 2021년도에 몇 개를 써왔냐면 300개입니다. 250개를 써왔어요. 그때는 제때 써왔어요. 10월에. 그때 250개 써요. 내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250개 했다 그러면 뻥치네 그러실 거예요. 저도 뻥이라 그랬어요. 뭐 그러나 다음날 가보니까 네다섯 마디가 내놨는데 그 자료가 그래. 계산해보니까 농협에 출하한 실적하고 마지기수 계산하면 나오는 답이 나오잖아요. 250개. 근데 이제 작년에 농사를 근데 250개 캔 해에 생각값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래도 한 400~500만 원 손에 잡았어요. 왜? 수량이 많이 나오면 잡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농가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농가는 매번 저한테 생각 무조건 한 박스, 무조건 제조건을 한 박스 써. 어느 쪽에서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이번에 모시더라고요. 작년에 모시. 그런 거는 저한테 많이 준 건데 왜 작년만 뭐 하잖아요. 내년은 조사하면 되지. 원래 얼마나 하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고추를 심기 위해서 고추를 심고 생강을 심기 위해서 생강을 가정을 하고 수박을 심기 위해서 수박을 가정을 한다. 뭐죠 목적은? 돈이 돈. 근데 돈을 해야 되는데 사소한 거 한두 개를 안 지켜. 그 사소한 거 한두 개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50개, 70개를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비료는 뭐 어떤 거지? 비료 그냥 주시면 돼요. 우리 NK 비료 나오잖아요. 그거 주시면 돼요. 비료 회사에서 좋다는 비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한두 푼 안 쓰면 돼요. 그거 대신 저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갔어요. 비료 한 푼에 4만원, 5만원짜리 일본에서 직수입됐다. 뭐예요? 그거 사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수입 깊이 가리하고 하고 저렇게 하는 게 비용이나 거의 들어가는 비용 똑같은데 그거는 안 하고 농약에서 비료에서 추천하는 거 그거는 아까도 너무 아까 쓰시죠. 일단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조하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여름 때 가물 때 물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물 관리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 관리가 되면 비료도 고용 비료를 주는데 인력이 소모가 됩니까? 비료 이거 해가지고 치면은 보통이 아니죠. 힘들죠. 점적호수 설치되어 있으면은 관조하시면 돼요. 관조. 우리 생강 한 마지기에 300평당 물 한 번 주실 때 보통 얼마 정도 주시죠? 책에 나와 있는 거는 20톤을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20톤 줍니까? 한 번 주실 때? 말 좋아야 2, 3톤 정도 주실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톤 정도는 물 주셔야 돼요. 한 마리가 물을 한 번 주실 때. 그때 좋습니다. 2, 3톤도 찾아 주시면 됩니다. 주시는데 그 줄 때 거기다 비료만 타서 주면 됩니다. 비료만. 물비료에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한 달에 보통 우리가 이제 물을 주게 되면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은 2주에 한 번 꼴로 돌아가거든요. 2주에 한 번 꼴. 그럼 한 달에 한 2번 정도 되겠죠. 2번 정도 물을 주는데 그때마다 뭘 줘라? NK 비료. 물에 타서 쓰는 NK 비료. 조금 비싸긴 비싸요. 그거 뭐 한 6만 원 되겠죠. 그거
1000배액을 해서 물비료 형태로 물줄기 주시면 고용비료 주는 거 제일 고용비료 없애고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비료는 점적호수가 설치되어 있는 농가대 같은 경우는 말통에다가 보통 우리가 5톤, 10톤짜리 가까운 쓰시는데 거기에다 직접 타서 쓸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직접 타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거기에서 주시든지 아니면 물 들어갈 때 양수장에 연결해가지고 비료 녹인 물이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다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비료를 좀 주셔야 돼요. 점적호수가 되어 있을 때는 그 얘기. 자, 뿌리 성분. 이 뿌리 성분병은 사실 우리가 농사 지면서 제일 생각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이병이고 연작을 할 수 없는 병도 이병 때문에 연작을 못합니다. 그런데 뿌리 성분병이 내 밭에 뿌리 성분병이 있을 때 생강 수량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내 밭에 뿌리 성분병이 다 온 게 아니고 군데군데 뿌리 성분병이 왔어요. 그의 생각은 어때요? 수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가을에, 여름부터 가을에 비가 좀 와서 생각이 일부 좀 자빠져야지 수량이 나와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물농사라는 얘기겠죠. 물농사. 물을 어떻게 잘 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장마가 좀 젖어야지 좋아요. 왜죠? 우리 밭에, 우리 지역의 생강이 뿌리 성분병 때문에 일부 문제가 되고 있으면은 저쪽 서해안에 있는 생강, 부산지의 생강은 어떻습니까? 뿌리 성분병 관리가 싹다 그쪽은 길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보다 뿌리 성분병이 훨씬 더 문제랍니다. 그쪽 농가들한테는 다소 미안한 얘기지만 그쪽 생강이 좀 자빠져야지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강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뿌리 성분병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안 좋은 놈이면서도 또 어떤 측면을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놈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안 좋은 측면을 없애려면 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망소독, 철저한 조망소독을 하시고 그리고 윤작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한 2, 3년 해가지고는 안 돼요. 뿌리 성분병은 최소 4,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것도 확실히 못 드려요. 그렇게 해서 천연제를 생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망만 높게 만들면 뿌리 성분병이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쪽의 포기에다가 전염되는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약제 방제는 장마 오기 전 9월 중하순에 1차 방제가 들어갈 거예요. 병 오기 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노밀이라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1차 방제를 하고 15일에서 20일에 2차 방제, 그 이후에 15일에서 20일에 3차 방제까지 해주시면은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밭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마늘 높게 잘 깊고 깊이 관리를 해서 수직 개수가 잘 되는 밭 같은 경우는 100% 뿌리 성분병 없이 관리가 될 것이고 그거를 안 해놓은 농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를 3번이나 약을 쳐도 뿌리 성분병 때문에 문제가 되는 농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뿌리 성분병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생각을 얕게 심어주라는 게 문제가 이유가 얕게 심어주고 나중에 이제 복토를 해주면 되거든요. 복토를 해준다는 이유는 뭐죠? 복토, 흙을 덮어주는 효과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뭘 해줘요? 배수 시설을 좀 더 깊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흙을 덮어주는데 이 얇게 심어주라는 이유가 이 뿌리 성분병은 주로 뿌리하고 지재물, 줄기 쪽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가? 흙 속에 있다가. 그러니까 흙의 줄기를 노출을 최소화시키면 시킬수록 뿌리 성분병에 감염될 확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파종하실 때 지원 확보를 위해서 얕게 심어주고 뿌리 성분병 방제를 위해서 얕게 심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강에서도 좀 더 컸을 때 우리가 두둑에다가 벨토균이 달아가지고 복토를 해주시고 된다. 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지금 45분이거든요. 제가 허락된 시간이 50분까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교육 마치고 합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중간으로 뿌리 성격이 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연장장애 때문에 이제 생각을 신고 나면 한동안 생각을 못 쉬는데 밀결 처리를 하니까 왼쪽은 밀결 처리 안 하고 오른쪽은 밀결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밀결 처리를 하니까 그래도 다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천연제 하는 것만큼 저렇게 완벽하지 않고 이 하우스는 생강을 심고 바로 다음 해에 다시 생강을 심어서 이 결과를 얻은 겁니다. 바로 다음 해에 입진물을 말할 때 문고병이 이제 물론 이제 벼의 문고병하고 똑같은 군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벼의 입진물이 말할 때는 8월달에 온도가 올라가고 습함이 생기는데 얘는 6월 상중순에 보면은 줄기 쪽에 줄기가 올라오다가 성경우들을 좀 보실 거예요. 그게 문고병이라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병이라는 약재 방제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흰열고리병이라고 부르는데 가을이 되면은 생기는 건데 이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조명나방입니다. 이제 뿌리 서문병하고 조명나방이 이제 대표적으로 잎이 많은데 뿌리 서문병은 밑에 잎에서부터 말라서 올라가요. 증상이. 조명나방 뒤에는 위에 잎에서부터 위에 잎부터 아래 잎으로 말라가요.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이제 조명나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옥수수 우리가 꺾어가지고 야간 치고 이렇게 꺾어서 보면 옥수수 자루에 보면 벌레들이 기어나는 거죠. 이게 조명나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생강밭에 혹시 차강을 위해서 옥수수를 심는 농가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이런 농가들 같은 경우는 조명나방 관계를 철저하게 정해주셔야 돼요. 1차 옥수수에서 가위를 하고 2차적으로 생강이 내려오니까 옥수수를 심어갖고 차강을 해주려고 옥수수를 혹시 심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 조명나방 약재 관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3번 발생을 하고요. 저것도 온도 조건에 따라서 시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봄부터는 또 그냥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오른쪽 사진은 뿌리 서문병의 전형적인 증상이고 밑에서부터 잎이 말라 올라가요. 왼쪽 사진은 위에서부터 잎이 말라 내려오고 이거는 조명나방입니다. 자, 조명나방 같은 경우는 9월달에 보면 밑에 줄기 쪽에 이제 피해도 주지만 밑에 위에 공부를 저렇게 막 폭식을 하는 거예요. 위에 줄기로 저렇게 구멍을 뚫고 가야 하고. 자, 야채 자체가 지금 우리가 농약이 생강에는 옥수수 조명나방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요 약재는 생강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나방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들 중에서 옥수수의 조명나방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들을 제가 추려가지고 4가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재들은 생강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하루 농약을 언제 처리를 해야 되냐. 나방민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활동 시기가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약재, 조명나방 방제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오후 늦게 해질녘. 그럼 밤에 하면 더 좋고 해질녘에 방제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조명나방약을 방제를 할 시기에는 45도가 상당히 뜨거운 시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약을 칠래야 칠 수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시원할 때 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조명나방 방제 측면으로 봤을 때도 해거름에 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얘네들이 약을 치고 나면은 약이 잎에 묻습니다. 그리고 뭘 묻죠? 충치에 묻습니다. 근데 조명나방은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충치에 약이 잘 안 맞아요. 구멍을 뚫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 약재가 줄기에 약재가 있는 남아 있는 그 약재를 얘네들이 먹는 과정에서 그 약을 먹고 죽는 거거든요. 이걸 경구독성이에요. 그리고 얘가 직접 피부에 맞아서 죽는 경우 경피독성이라고 하는데 효과는 직접 몸에 맞는 것들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근데 초기에 1년기 어린 애들은 약을 직접 먹든 아니면은 약이 생강에 묻어 있으면은 그걸 먹고 1년기에 있는 어린 애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3년, 4년 나이가 먹는 애들은 직접 맞지 않으면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 치면은 나방약 치고 나면은 뭐라 그러세요? 약발 안 나온다. 쳐도 약은 벌레들이 계속 청벌레들이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유충 시기, 어린 시기에 약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많이 보셨죠? 아, 5분 더 하라고. 이거는 왜 이리? 이거 많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게 문제가 뭐죠? 몰래 아니,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그래서 몰래. 뭔지 몰라요. 여기에 물 들어가가지고, 이 꼬인데 나부터 써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 주로 언제 나와요? 가물이 나와요. 물 많을 때 안 나와요. 가물할 때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 증상이 나왔다가 이 포기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애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정컨대 바이러스로 추정해서 진단 의뢰를 2번인가 3번인가 했었는데 바이러스가 안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증상 자체는 날씨가 건조할 때 많이 나오는 증상이고 이 줄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에 비가 오거나 해서 물기를 묻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썩어가지고 잘못하면 뿌리 속은 쪽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이거를 펴줘야 돼요. 펴주지 말아야 돼요. 펴줘야 돼요. 네, 펴줘야 돼요. 근데 밭에 양이 얼마 없을 때는 모르지만 심할 때는 전포장이 다 저렇게 나왔어요. 그런 건 나중에 너무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그 농가는 그냥 이 증상이 나왔어요. 사람 2사람을 갖다 붙였습니다. 결국은. 붙여갖고. 자, 이것 때는 것까지 서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후기에 환경 조건에 따라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 뚜렷한 어느 교육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보다는 생강 저장인데요. 생강 저장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생강 업무를 볼 때만 해도 우리 농가들이 생강 저장하는 것만 개발했는데 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장하는 게 어렵습니까? 농가들 저장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농가들 같은 경우는 저 창고에다 생강 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방용으로 활용을 하는 거 있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 저장고 온도 올릴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12에서 15도씩 온도만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맞춰줍니까? 습도를 맞춰줘요. 습도를 거의 100%로 맞춰줘요. 습도가 80%, 90% 되면 생강 저장하다 보면 생강에 하얀 곰팡이들이 막 피어오르고 여러분들 수확했다가 바로 출하를 못하고 한 3달 정도 놔두면 거기에 뭐 생겨요? 생강에 곰팡이 생기는 거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그런 곰팡이들이 생기는 게 부생성 곰팡이입니다. 근데 이 습도를 한 95%, 100%를 맞춰주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수확을 해가지고 한 14일 정도 창고에다 쌓아놓습니다. 쌓아놓으면은 열이 빠져야 돼요. 얘네들도 수확하면서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생강 포도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은 근데 그 사이에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뜨끈뜨끈해요. 그죠? 그래서 그 열기가 빠지고 난 다음에 비닐을 덮어서 12도씨로 관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초기에 저장을 하다 보면 줄기 쪽이 물러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흐물흐물해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썩었다고 빨리 판매를 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그 줄기가 붙어 있던 부분들은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썩는 게 오목하게 딱 섞어갖고 그 안에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면 저장이 된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혹시 질문사항 없으시죠?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